태국군이 호위패 지역의 온라인 범죄 소탕을 이야기한 거는 호위패 자체의 위치적 특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목표물을 또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로켓포의 탄약고를 폭격한 것도 있고 태국 국경지대 근처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국경 전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내륙까지 갔다. 태국 기자가 FA-50을 사용했다고 잘못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T-50 TH 버전이고요. 일본 육산자이드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도를 한 다음 날에 사진과 공지사항이 삭제가 돼가지고 6월 달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행사를 했던 거예요. 일본 자위대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늘려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방산 전쟁 이슈 다뤄볼 텐데 먼저 태국 캄보디아 전쟁입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와의 충돌을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으로 재정의하면서 국경을 넘어서 본토 타격의 새로운 명분을 지금 부여했습니다. 실제 F-16으로 포위패 범죄 단지를 폭격을 했는데 이 태국의 의도 무엇일까요? 태국이 단순히 국경 분쟁으로만 이제 사건을 끌어가지 않고 좀 더 큰 주제를 잡아간 것이 바로 이 온라인 범죄 조직 소탕입니다. 태국군이 호위패 지역의 온라인 범죄 소탕을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는 단순히 이제 호위패 자체의 위치적 특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경지대에서 지금 국경선이 문제가 있고 거기서 분쟁이 있으니까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호위패시라 써있는 부분 여기 국경지방이긴 하거든요. 네. 문제는 거기만 때린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태국이 잘 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목표물을 또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위패 지역만 공격한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이제 BM-21이라고 하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캄보디아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로켓포의 탄약고를 폭격한 것도 있고 여기에 차이춤 내야 교량이라는 건 이제 캄보디아군이 태국 그 국경지대 근처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요까지는 좀 뭐 그냥 이제 국경지방 저희가 7월 달에 분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가 지금 이제 화살표로 강조해서 한 건 사실은 국경 전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내륙까지 갔다. 요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PT를 만들었어요. 네. 12월 20일의 폭격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앙코르와트가 폭격했다. 요것도 이제 저희 이미 썸네일 제가 한번 다룬 바 있는데 사실 네네. 앙코르와트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다만 이게 여기 어디냐면 스레노이라는 지역을 공습했는데 이게 제가 앙코르와트를 지금 공습 안 했는데 이제 썸네일 그렇게 나왔다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앙코르와트 관광 지역 아닙니다. 권역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지역도 이렇게 공습한다는 건 결국에는 캄보디아의 주된 수입원인 관광 자원을 무력화시켜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물론 군사 지역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까지 중심 그러니까 태국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일단 캄보디아군한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거 하나 플러스 캄보디아의 관광 산업까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이중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가 요새 관광산업 좀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도 사실 거의 안 가잖아요. 그 캄보디아 그 온라인 카지노 뭐야 아니면 사기 인심나치 이런 것도 있는데 외국인도 사실 태국과의 국경 지방에 있는 카지노 이용이 많았는데 그게 다 끊겨가지고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아예 깊숙이 있는 앙코르와트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압박을 가한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한 군사적 목표 차단, 그 다음에 보급로 차단,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최근의 F-16을 사용한 태국 공군의 공습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취재를 하려다가 이제 지금 자료에 넣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게 또 K방산 관련한 건데 태국 공군의 FA-50을 사용해가지고 공습했다라고 다른 분도 컨텐츠로 쓰시고 영상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나름 인지도 있는 태국 밀리터리 기자분이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지금 SNS에 FA-50을 사용해가지고 태국 공군이 공습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걸 좀 준비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팩트 체크가 좀 잘못된 기사여가지고 FA-50 캄보디아 공습해서 이제 범죄단지 폭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국에는 FA50이 없는데 태국 기자가 FA50을 사용했다고 잘못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T50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네, T50 TH 버전이고요. 네, 그럼 네.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거의 차이점은 없지만 일단은 태국 공군이 T50을 사용해서 공습은 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제가 이제 녹화 시점에는 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가 급하게 지금 속보를 확인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습니다. 핵심은 T50TH가 실전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 2025년 12월 24일 아침에 태국 공군이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를 실제 전투 임무에 투입하여서 이제 작전에 투입했다는 것을 태국 공군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녹화 시간쯤만 해도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로 돼버렸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지만 이게 시점을 좀 찾고 있었는데, 스튜디오에 녹화를 했을 때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전 시간 및 목표랑 이렇게 있는데, 2024년 12월 24일 오전 10시경 T-50TH 항공기가 바탕반주 반환지구의 한 마을에 4개의 폭탄을 투발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이 항공기는 나콘 사한주 타키 공군기지 소속 스쿼드론 401 부대에서 출격했으며 미국의 F-16 파이팅 패건 전투기 그 다음에 스위덴의 그리펜 전투기와 함께 조정된 통합 작전을 수행했다고 태국 공군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국 공군 부사령관 파라파스 선자이 중장은 12월 22일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 보도에서 T-50TH를 훈련 플랫폼에서 완전한 실전 전투 항공기로 공식 재분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12월 22일에 이게 벌어졌다. 그 다음에 24일에 실전 투입이 됐다. 요걸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태국 공군이 T-50을 투입할 생각을 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분류를 바꾸고 난 다음에 바로 실전에 투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실전 사용은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의 T-50 실전 대비인데 첫 번째는 필리핀 공군의 FA-50이 이제 반군 소탕을 위해 가지고 이제 무유도 폭탄을 사용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폭탄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KGB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남은 KGB를 모두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2025년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T-50이 실전 사용됐는데 이렇게 된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태국 공군은 14대의 T-50, TH 골든 이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두 대는 2024년 8월에 납품되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투기 돈이 문제로 이제 전투기를 많이 사거나 빨리 한 번에 몇 대씩 삽니다. 그래가지고 T-50을 태국이 운영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한 1년에 몇 대 뭐 이렇게 조금씩 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두 대 추가 구매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한 대 한 3천만 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50은 지금 현재 이제 훈련기로 분류됐지만 그 태국 공군의 발표에 바로 전투기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T-50과 FA-50을 구별할 때 생존 장비, 그다음에 무장 운영 능력 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T-50은 말 그대로 훈련기입니다. 전투 임무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투 훈련을 하려면 이제 전투기로서 갖춰야 되는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없었어요. 뭐냐면 RWR과 CMDS입니다. 레이더는 원래 있었는데 RWR은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 해가지고 적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는 장비, CMDS는 체프 앤 플레이어 디스펜서라 해가지고 저기 미사일을 쏘거나 위협이 있을 때 대응책, 카운터 메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원래 T-50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태국 공군이 주문한 T-50 TH에는 이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무장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아주 수행할 수 있어서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T-50을 투입했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작전이 태국 공군 발표에 의하면 F-16과 그리펜 T-50 세대의 종류의 항공기가 합동으로 작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 말인 즉슨 F-16과 그리펜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T-50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F-16 좋은 전투기고 우리나라도 잘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된 전투기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첫 비행한 지가 거의 50년이 된 이제는 좀 할아버지인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 공군의 F-16 같은 경우에는 OCU라 해가지고 좀 오래된 버전이에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F-16V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서 수명도 늘어나고 좀 새 비행으로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새 전투기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부족하고 결론적으로
F-16은 좋긴 좋으나 이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수량, 그러니까 전투 준비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펜은 숫자가 부족하니까 태국 공군 입장에서는 T-50까지 동원해야지만 제대로 캄보디아에 대한 공습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전투 임무기로 돌려진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다? FA-50과 T-50의 장점, 빠른 전투 준비 능력, 그다음에 높은 가동률을 활용해서 태국 공군이 앞으로도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FA-50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그리펜 전투기랑 T-50 전투기랑 비교했을 때 지금 그리펜 E 전투기 그러니까 태국 공군이 신형으로 도입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좀 더 좋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리펜 C 전투기 엔진은 RM12 엔진이라는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상 T-50이랑 거의 비슷해요. F404 엔진을 개량한 게 RM12 버전이고 크기도 사실 그리펜과 T-50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다? T-50의 무장 능력이나 작전 운영 능력이 그리펜 C형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비해서 가격은 훨씬 쌉니다. 거의 그리펜 C형의 절반, 그리펜 E형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태국 공군 입장에서는 그리펜과 F-16을 보조하기 위한 수적 주력 기체로 FA-50, T-50의 구매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폭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공격은 2025년 11월 7일부터 시작된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연장선입니다. 태국군은 12월 8일, 9일 오퍼레이션 요타보딘을 시작해가지고 12월 10일에는 오퍼레이션 사티왓을 시용해서 북부 캄보디아 영토에 대해서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30회 이상의 항공 공격을 수행했고 주로 캄보디아의 군사 건물, 호텔, 다리, 교육기관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캄보디아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제 피해가 생기거나 난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관광 산업에 좀 타격이 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공격이 수행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녹화할 때는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된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휴전 협상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12월 24일 기준으로 오늘 25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상태로 이제 투입을 되면 앞으로도 좀 사건의 진행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이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 등 장비를 노획한 사실을 밝히면서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공식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양국의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어요.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한번 다루긴 했는데 이게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잘못 선택한 결과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두 군데다 다 무기를 팔았어요. 근데 그냥 판 게 아니라 서로한테 위협이 될 만한 걸 팔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태국에는 VT4 전차를 수출했고 그거 말고 해군의 SU-26T 잠수함 이런 것도 수출했고 지금 제가 태국 현지 방산 전시에 본 거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항공모함도 격침시킬 수 있는 CM30이라는 미사일 요걸 좀 수출하려고 했어요. 이런 전략물자도 많이 수출하고 태국과 관계를 친하게 하는 와중에도 캄보디아에는 각종 무기들을 수출했는데 특히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보도했던 GAM-102LR 미사일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보니까 폴리 디펜스라는 그 중국의 방위사업체가 태국에 업체와 정부간의 계약으로 수출한 것 같은데 그 정부가 연관은 가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미사일 자체가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첨단 미사일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군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발매된 지는 올해 거의 신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을 캄보디아에 주고 그 태국군이 찾아내서 딱 걸렸다.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태국 정부는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트럼프의 휴전 협의도 지금 거부한 상황입니다. 태국 국민들이 그 화를 내는 그 분노가 심상치 않은데 여기서 중국이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외교적으로 우리는 그 전쟁에 간섭 안 하고 이제 관여 안 하고 있다. 요런 걸로 해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태국 입장에서는 이게 화날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태국에 중국이 방산 수출한 금액 자체는 훨씬 커요. 캄보디아에는 작게 수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는 캄보디아군이 무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왜냐? 캄보디아가 태국을 그렇게 공격을 세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격이 이게 장기화돼가지고 캄보디아군의 반격이 심해지면 야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만하겠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두 무기입니다. 태국 최대의 위협이라 할 수 있는 PH-103 이게 캄보디아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이제 구해서 갔는데 130km 이상이고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를 폭격한 줄 영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로켓으로 태국군의 진지를 몇 개 폭발을 했더라고 이미. 캄보디아군이 뭐 완전히 이기고 있다 이건 전혀 아닌데 나름대로 그들이 이런 걸 저항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이제 태국군이 다 잘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PH-03 미사일을 사냥하는 사냥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태국공군이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시도를 못하고 있는지 요거는 사실 태국공군이 밝히진 않았는데 이 다연장 로켓포를 파괴를 해야지 이게 안전이 담보되거든요. 이게 뭐 어떤 상황과 가장 비슷하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제가 뒤에서 말할 하이마스라는 다연장 로켓포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해서 러시아군을 괴롭혔는데 러시아군이 요거를 폭격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애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자폭 드론이나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몇 개 부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군이 대체로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태국군이 불안해하는 게 이런 무기를 그러니까 태국을 위협할 무기를 없애지 못하는 게 지금 고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KS-1C 제가 캄보디아 태국 전쟁 일어났을 때 1차 때 제가 한번 잠깐 말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우리나라의 천궁과 사거리는 비슷하고 성능은 조금 더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론상으로는 태국의 F-16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대공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전에서 발사됐다는 소식이 7월 달에도 없고 12월 달에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해외 전문가나 이런 데 여쭤보니까 캄보디아군 입장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은 훈센 총리라든가 지휘부가 사망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부랑 VIP 보호를 위해서 요 최고 중요 대공 미사일은 숨겨두고 있다가 그래서 캄보디아군의 진지나 사령부가 폭격돼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VIP를 사용한 암살 작전이나 이런 게 벌어진다면 요것을 사용할 것이고 태국군이 쉽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국군은 요 두 개의 무기 체계를 해결을 해야지만 캄보디아에 있어서 완벽한 군사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데 지금 두 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태국 입장에서 야, 중국이 왜 캄보디아에 이런 무기를 팔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는 잘 지내보자 하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일어난 이유고 제가 보기에 중국이 태국한테 좀 뭐 중재를 하자 싸움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밀리는데 지금 그 말만으로는 이게 먹히지 않을 것이고 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 기회를 잡았다 생각해가지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중국한테도 뭔가 대가나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번 출연하셔서 일본 자위대와 캄보디아군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캄보디아군의 협력과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 관련해서 그 맥락과 파장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요게 대해서 제가 사실 댓글을 다 읽지 못하고 중요한 댓글만 좀 읽는데 이게 조작됐다고 보도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사실 저만 유튜브 검색하시면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보도가 됐어요. 다만 육상자위대 일본 육상자위대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도를 한 다음 날에 사진과 공지사항이 삭제가 돼가지고 진짜요? 네,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만 이제 이게 제가 조작이 아니라는 건 다른 분들도 이거 유튜브 컨텐츠를 해서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야 이게 그 제가 실수를 했다. 6월달 사진이랑 12월달 사진이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캄보디아랑 일본 자위대 사이의 관계가 너무 깊어서 6월달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11월달에도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VIP 경호 교육 그러니까 훈센 부자들을 호위하는 경호부대를 교육하는 교육이 1차가 아니라 2차였고 1차에 6월 달에 진행된 게 저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게 이제 경호가 끝나가지고 졸업식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고 2차가 있었던 건데 결국엔 이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고 핵심 지도층 왜냐하면 이제 훈센 부자들 VIP를 호위하는 부대니까 결국에는 다 엘리트들이고 나중에 다 승진할 캄보디아에서 좀 내놓으라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지속했고 더 오래 가다 보면 PKO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일본 자위대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늘려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PKO라는 건데 PKO는 평화 유지 활동으로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일본이 훨씬 더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2023년에 캄보디아 방위부랑 일본 자위대가 MOU를 체결했는데 요때 훈만의 국방장관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직접 서명하고 악수를 했는데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의 200명 이상 군인을 훈련하고 매년 이렇게 하는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단순히 훈련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이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계셔. 이거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좀 생각보다 그 일본이 자위대는 해외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동남아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군이 막 동남아를 점령하고 이 영향력을 가졌던 거를 좀 부활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UN 이름을 간다 이렇게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또 우리는 또 그러면 캄보디아에 뭘 했냐 보니까 캄보디아의 육군사관학교 학생이 유학을 좀 오긴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지난 한번 행사 이후로 사실은 일본에서 좀 그 부담스러워해서 이제 더 이상 대놓고 캄보디아를 지원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안 좋은 이유가 그 피싱 범죄라든가 이 납치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 국민들도 사실 캄보디아에 많이 납치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요게 대해서 한국과 전혀 다른 반응과 행동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크게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그 정치적 선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을 조용하게 처리해 줄 거면 정부가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본 국민들이 저는 좀 불쌍해요. 그런 또 목소리를 또 내지 않는 걸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일본 그렇죠. 국민들 자체가. 네. 뒷부분에 있겠지만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튜브도 저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도 난리도 되고 난리가 나는데 네, 일본은 뭐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맹탕인데 물론 맹탕으로 이제 조용한 국민들의 반응성이 좋은 장점도 뭐 있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12월 24일 바로 금일이네요. 아세안 중재하에 휴전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의미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원래 오늘 이제 제너럴 보더 커미티라는 GBC라는 이제 그 평화 협상을 진행하기로 됐는데 아직 저 녹화 시작 전에는 이게 1호 개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 끝나고 갑자기 이제 다 이제 교전이 취소되고 휴전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결렬될 수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제가 휴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한쪽에 말하면 사실 틀릴 거라서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제 된다 안 된다 두 개 다 말해놓고 이제 선택적으로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솔직하게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세안이 휴전 협상에 대해서 주도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았어요. 특히 태국의 아누틴 총리가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아누틴 총리가 이걸 받아들일 정도로 평화 협상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국경선을 다시 긋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캄보디아 입장에서 그게 한번 협의가 되고 나면 캄보디아 내부 정치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훈센이 지금 군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런 그 캄보디아한테 졌다 이런 이유로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니까 이게 거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만큼 쉽지 않을 것 같아. 다만 전쟁의 피로감이 양측 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태국군이 이기고 있고 사상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태국이 21분의 군인이 지금 사망하셔가지고 지금 태국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희생자분들이 그 성함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었고 캄보디아도 11명 정도 군인이 이제 죽거나 다쳤다고 공식 발표를 해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이고 문제는 실향민이 39만 4,706명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사실 12월 15일 날 기준이고요.
있어요. 저 말고도 요즘엔 이제 유튜브에서 워낙 이제 잘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태국 사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이게 국경 지방 근처가 평화롭긴 한데 피난민들이 사원에 많이 이제 들어와서 계신다. 그래서 생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태국 국민들이 많다고 해요. 물론 이제 태국의 핵심 도시라 할 수 있는 방콕이라든가 서부권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 나서 지금 난민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태국군이 이기고 있다고 해도 이 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나? 핵심은 역시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누틴 총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 해산하고 내년 1월 혹은 2월에서 조기 총선을 한다는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동북부 이산 지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는데 좀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하고 그런 분들인데 여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정치적 지지대로 활용한다. 이 이산 지역은 사실 태국 국경이랑 좀 멀어가지고 피해도 적고 대신에 캄보디아랑의 감정은 좀 안 좋다고 해요. 요게 좀 활용하는 바가 있다 해서 결국엔 단기적으로는 휴전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교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지적 교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오늘 협상이 만약에 이제 협상이 타결되고 일시적 교전 중지가 나오면 그래도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가 아무래도 인도적 목적 그다음에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협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좀 교전이 줄어들면 다행인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둘 다 불교 국가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없어요. 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은 이제 불교 믿으신 분도 있고 기독교 믿으신 분도 있고 이제 종교가 다양한데 동아시아에서 크리스마스가 휴일인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정도? 필리핀도 있죠.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의 기반이 약한 기준에서 이 연말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가 연말이니까 사람들도 힘들고 해서 이제 평화 협상하자 이런 게 안 먹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크리스마스 휴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저는 이제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제 결렬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또 사과의 영상을 또 올리긴 하겠지만 현 시점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1월, 2월 그러니까 태국 총선까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아누틴 연립 정부 그러니까 이렇게 군부주를 지지하는 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는데 다른 변수가 있답니다. 다른 변수는 경제 변수예요. 네, 우리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 이제 다른 이제 경제 유튜버다 이런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서학개미라 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도 다 알겠지만 지금 환율이 이슈잖아요. 오늘 갑자기 좀 떨어졌는데 맞아요. 태국은 반대로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그게 좀 타격이 큽니다. 특히 태국이 금 보유량이 많은데 사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한번 더 다루겠지만 캄보디아의 범죄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환율이 이상하게 높아져가지고 관광객들이 안 온다 이렇게 캄보디아 탓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인가 혹은 이 태국의 경제가 뭐 이런 환율을 좀 낮추고 관광객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갈 것인가가 이슈입니다. 사실 태국이 이기고 있는 전쟁이지만 어떻게 보면 태국의 관광객도 이제 캄보디아만큼이나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쟁을 좀 끝내고 싶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뒤에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캄보디아랑 태국 사이의 바다는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독도라든가 이어도 분쟁과 비슷한 영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경선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가지고 국경선은 평화협상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둘 중에 한 나라가 뭐 양보를 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국경선은 괜찮은데 영해는 아직 논의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중첩수역에 석유랑 가스 자원이 있습니다. 양보 못하겠네요 이거. 예, 그렇죠. 요것 때문에 지금 사실 캄보디아랑 태국 다 해군력을 증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이 국경 분쟁,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제대로 타결이 되더라도 또 이번엔 바다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나라가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